유엔 청소년 환경총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 홍수열 소장입니다.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 총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게 되실 텐데요. 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문제 살펴보고요. 이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탈플라스틱의 개념, 전략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역할, 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은 적정하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은 9%밖에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냥 무단 투기되거나 방치된 쓰레기의 양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죠.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플라스틱에 사용된 그 화학 물질이 새어 나오면서 각종 환경 호르몬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 그리고 쓰레기로 버려진 후 쪼개지면서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환경에서 발생된 미세 플라스틱이 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또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있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플라스틱이 환경에 투기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 생태계와 우리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플라스틱 문제들의 핵심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투기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여러 자연 환경의 피해 사례들이 되겠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첨가되어 있는 화학 물질들이 새어 나오면서 문제가 되죠.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비스페놀 A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비스페놀 A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좀 단순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첨가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종류가 무려 16,000가지에 달하고, 이 중에서 4,200가지 종류는 유해한 것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고요. 11,000가지 종류는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스페놀 A 같이 몇 개의 이미 알려진 화학 물질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에 인위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이 화학 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도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전통적인 환경 호르몬 문제에 추가되어서 또 우리의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크기가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나노 플라스틱 혹은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로 인한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겠죠.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플라스틱은 워낙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 화장실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양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나노 단위가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난 이후에도 세포 속을 침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세포로 침투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제일 많냐? 우리 뇌에 이런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축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세포 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종 세포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겠죠.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인천 지역에서 성인 36명의 피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32명의 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됩니다. 10명 중 9명꼴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셈이고요. 32명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신 분들을 다시 특별 조사를 해봤더니만 플라스틱에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에서 더 많이 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음료나 식품을 담아서 섭취하는 우리의 이런 평소의 생활 습관이 우리 인체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주요 경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플라스틱의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생활 습관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생활 습관 중에서 플라스틱의 음료나 음식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이 가장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플라스틱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은 안전한 플라스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음료나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거고요. 플라스틱에 음료나 음식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미국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해서 했을 때에 시체 내의 0.5%가 미세 플라스틱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뇌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 긁어모으면 한 스푼 분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장기들 중에서 뇌가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쉽게 쌓일 수 있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다른 장기보다 뇌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는 속도가 30배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 돌아가신 분의 뇌와 그렇지 않은 분의 뇌를 비교해 봤을 때 치매 환자로 돌아가신 분의 뇌에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3배에서 5배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죠. 물론 미세 플라스틱이 치매를 유발한다라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연구가 아직 더 진전이 되어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의미지,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하지 않다, 미세 플라스틱은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경향성을 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화학 물질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면서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면, 특히 환경에 투기가 되면은 줄로 된 것들이나 아니면 큰 조각의 플라스틱은 생물체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환경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계속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화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생물체의 몸에 축적되면서 생물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종국에는 인간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게 탈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인데요. 탈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개념은 플라스틱을 전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플라스틱을 우리가 전혀 쓰지 않는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탈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사용하되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건강상의 문제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기본 핵심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은 퇴출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석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원 고갈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은 퇴출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가 원료로 사용되는 것, 화석연료가 원료로 사용되는 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 때 석유 원료는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석유 대신에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 대신에 식물원료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용량은 줄이지 않고 단순하게 화석연료를 식물원료로 대체를 하게 되면 식물원료 조달에 따르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 대신에 옥수수로 플라스틱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그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는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숲을 파괴하고 옥수수 농장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식물 원료로 대체를 하더라도 식물 원료의 투입도 최소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최소화된 양이 공급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소비의 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소비에 필요로 하는 원료는 재생 원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되고 난 후 쓰레기로 버려진 것들이 소각이나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원료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순환 경제거든요.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계속 원료로 투입되게 되면은 재생 원료 중심의 자원 소비가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서 그 재생 원료만으로 부족한 요 최소한의 영역을 식물 원료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 소비의 그 순환성이 완성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투입 단계에서 화석 연료는 사라져야 되고 최소한의 식물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어, 아웃풋 단계에서, 그러니까 폐기 단계에서는 쓰레기로 버려져서 특히 환경에 유출되는 것, 환경에 투기되는 양은 최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소각이나 매립되는 양도 최소화가 되면서 다시 원료로 어, 재활용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물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탈플라스틱의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탈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해서 나온 게 포괄 전략이에요. Reduce, Reuse, Replace, Recycle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리듀스는 플라스틱의 신규 사용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줄일 수 있는 전략은 다시 크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사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사용을 통해서 어, 추가적인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소비는 하되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재질 대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금속과 같은 재질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식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재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걸 빨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일회용 빨대 자체를 그러니까 빨대 자체를 사용하지 말자. 음료를 마실 때 왜 굳이 빨대를 써야 되냐? 빨대 없이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보이던스, 그 소비 자체를 회피하는 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빨대를 쓰더라도 일회용 빨대를 말고 유리나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재사용 빨대를 쓰자. 이게 리유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일회용 빨대를 쓰더라도 플라스틱이 아닌 빨대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이 빨대를 쓰거나 아니면 생분해성 혹은 바이오 플라스틱 빨대를 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쓰더라도 이것을 환경에 투기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말고 다시 모아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원료로 투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리듀스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사용 빨대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요. 어,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면 그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대체 재질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쓰더라도 다시 최대한 재활용을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탈플라스틱의 포괄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은 재활용이, 재활용만이 정답은 아니다.
재활용의 메모리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활용 이전에 감량과 재사용을 통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민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민 개인의 실천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문제 제기자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물건을 오래 쓰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화석연료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를 우리가 플로깅 활동 등을 통해서 줍거나 하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개인의 실천입니다. 개인의 실천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활동들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실천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과대 포장을 만들어 버리면 아니면은 어, 불필요한 그 플라스틱 포장을 많이 해버리면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 선택지가 좁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건을 생산할 때의 기업들의 선택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건을 만들 때 아예 재활용이 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부터 얼마만큼 과대 포장을 줄일 것이냐,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화할 것이냐, 재생원료를 많이 집어넣을 것이냐,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제품을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소비에 있어서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우리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카페에서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겠죠. 배달을 시켜 먹지 말자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선택과 실천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회용기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이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과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면 우리 개인의 실천도 훨씬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니라 환경을 배우고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소비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소수의 마니아 운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우리 일상의 소비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와 생산자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 때에 과대 포장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주세요.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관련된 규제를 해 주세요.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리필 매장,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시민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행동은 시민 개인의 실천과 시민 행동 두 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민의 행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시민의 권리를 찾는 행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실천의 의무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주창하는 적극적인 개념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이런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창을 하게 되면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해야 할 생산자의 의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생산자들이 이런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시민들 개인이 실천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쭉 제가 리스트로 이야기를 했는 건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단순히 플로깅을 통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정책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주운 쓰레기 자체가 단순히 청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모니터링의 개념이 되는 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몇 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록으로서 취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변이나 혹은 길거리 등에 버려진 쓰레기 지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쓰레기 지도와 통계 속에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이 보호 활동과 데이터 수집 활동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정책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뭐 앱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앱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런 앱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디에 어떻게 더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앱 중에서는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소각, 쓰레기 방치, 해변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청소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곳들을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알려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활동들이 있습니다. 과대 포장에 대해서 PVC와 같은 유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다음에 빵칼과 관련된 그런 불필요한 일회용품의 사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왜 굳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것을 계속 강요하느냐, 이것들을 좀 쓰지 않게 해다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빨대 어택은 유명하죠. 그 플라스틱 빨대를 멸균팩에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사실은
팩에다가 빨대가 붙어 있으면 빨대가 불필요한 사람도 그 빨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빨대를 없애주세요라고 학생들이 편지 쓰면서 어택을 하니까 그 식품회사의 그 경영진이 손편지로 답장을 보내서 화제가 된 것도 있죠. 오른쪽은 어린이들이 레고사에 비닐 포장재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고, 레고사가 이 비닐 포장재를 종이 포장재로 바꿔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모니터링하고 감량에 적극 도전하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스스로의 실천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활동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인프라를 어떻게 갈 거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개인 실천과 더불어서 다이용기가 제공되는 카페, 다이용기가 제공되는 축제, 다이용기가 제공되는 장례식장, 그리고 리필 매장,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깔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우리가 지자체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나 공공기관 카페 대상으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시민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공기관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수리와 재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단순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도 의미 있는 건데요. 단순히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깨끗하게 모아서 고품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활동도 가능하겠죠. 일종의 주민들이 주체가 된 주민주도 동네 고물상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 고물상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속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좀 더 고품질의 재활용품 수집 재활용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지역보다는 오히려 농촌 지역과 같은 좀 취약지대에서 이런 의미가 더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도시 지역은 나름대로 그 분리 배출과 수거와 선별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시스템에서 관리가 될 텐데 농촌 지역은 이런 시스템이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겠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재활용품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그런 모델들을 찾아가는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은 그 아주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따로 모으자. 이런 것처럼, 어, 우리들이 분리배출을 더 잘해서 재활용이 더 잘 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 과정과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촘촘히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정부와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시민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이번 총회 참여한 우리 청소년 분들이 이런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하고 즐거운 활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